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계획만큼 중요한 건 실행이죠. 생각만, 계획만 잔뜩 하다가 정작 실행을 하지 못한다면 그 많은 계획도 결국 쓸모가 없어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실행을 위한 준비만큼은 철저해야 합니다. 돈과 시간 같은 핵심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실전에서 필요한 게 뭔지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하죠. 창업이든 투자든 중요한 일일수록 공부가 필요하듯이요.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처음 4시간을 도끼를 가는 데 쓸 것이다. 준비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어떤 나무를 얼마나 벨 것인지 그 목표와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벨 것인지 방법적인 준비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 나무가 높고 단단할수록 준비의 시간은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벌써 금요일이네요. 1월 24일 금요일. 또 연휴를 앞두고 있는 왠지 기분 좋은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안 님이 KBS 콩으로 출석해 주시면서 1등 하셨다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또 선물 드릴 수 있는 경제상식 퀴즈도 내드려야 될 텐데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원탁의 기자들도 함께하는 날이고요. 예고부터 먼저 좀 해드릴게요. 그 반가운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출생아 수가 반등을 했다고 하죠. 결혼도 싫고 아이 낳는 것도 싫었라고 하던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은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출생 정책의 효과도 한번 같이 점검해 보시죠. 또 내일부터 긴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장바구니 물가 사정은 어떠한지 또 세뱃돈은 얼마를 마련해야 할지 해외여행은 또 왜 이렇게 수요가 탄탄한 건지 설 경제 이모저모를 같이 살펴보시죠. 경제상식 퀴즈는 지금 나갑니다. 정답은 4글자네요. 4글자. 아마 최근에 여러분이 다녀오셨을 수도 있겠어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요. 4인 기준으로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대형마트에서 사면 평균 36만 원이 들지만 이곳을 이용한다면 약 2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7만 원 정도 싸게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재래시장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특별법이 바뀌면서 요즘에는 이 이름으로 많이 불립니다. 강력한 힌트. 전통적으로 자리 잡은 시장. 재래시장 말고. 여기 가면은 한 20-30m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옆에 뭐 순대 있고 떡볶이 있고 뭐 족발 냄새 풍기고 그래서 한 입씩 다 먹어보고 싶은 그런 먹거리들도 정말 많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4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예감 오프닝을 모아서 쓴 책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 하루에 2분씩 추첨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그 뽑는 마지막 날이네요. 벌써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해서 오늘까지니까요. 말머리에 책 신청 이렇게 달아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은 2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분들은 이번 연휴에 한 며칠 정도 쉬세요? 어디 중간중간 당직 같은 거 잡힐 수도 있고 한데. 전 자영업자라.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개인 매체를 또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쭉 쉽니다. 송일아 기자는. 네. 저희도 이제 그 신문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좀 그거는 이제 쉬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또 왜 기자들은 연휴 기사 미리 또 마련해놓고 맞아요. 한창 또 미리 써놔야 되죠. 몇 개 써놔야 됩니다. 그게 또 힘듭니다. 항상 그 콘텐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디도 멀리 가십니까? 뭐 특별한 계획 같은 거는?
저는 오늘 밤에 떠납니다. 오, 어디 가세요? 어딘지는 여쭤보지 않을게요. 네. 아, 여쭤보면 안 돼요? 비행기 타고 뭐 떠납니다. 프라이버시니까 베트남 갑니다. 와. 조금 이따 그 또 관련된 주제의 질문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지출이 많은 시기이기도 해요. 부모님 용돈도 챙겨드려야 되고 벌써 한숨. 아니 그 세 사람 모여 있는데 두 사람이 한숨을 쉬고. 아니 부모님 용돈은 뭐 이게 원래 정례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마침 저희 조카 3명이 무려 그 뭐 중학교를 지나간다든가 고등학교를 지나간다든가. 졸업 입학. 아, 요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만만치 뭐 세 명이나. 가방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백상님 이제 기자. 집이 좀 멀거든요. 이제 네. 거리가 조금 있는데 그래서 차로 가는 건 사실 조금 엄두가 안 나고 뭐 본가는 더 거기서 시골로 가야 되는 거라서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KTX 기차를 타야 되겠다 이러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침에 접속을 하니까 제 앞에 18,000명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결국은 제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은 고사하고 그냥 아예 그냥 예약을 거의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지? 진짜 차로 가야 되나 막 이렇게 보다가 결국은 이제 그래서 조금 비싸지만 비행기를 선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까지 포함해서 3명인데 이동비만 해서 거의 왕복. 네, 뭐 그래서 많이 들겠네요. 현지에서 뭐 어떻게 자동차로 또 이동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이동하는 데만 거의 순수하게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멀리 가시는 분들은 또 그만큼의 비용이 추가로 들고 또 뭐 세뱃돈도 챙겨줘야 되고 혹시 그 본인만의 세뱃돈 기준 같은 거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적절할 것 같다. 네, 요즘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명절에 모이면 친척들, 그러니까 제 또래 친척들만 14명이었어요. 그래서 또래가? 이제 또래가 그러니까 진짜 얼마 못 세뱃돈을 받았겠네. 받아야 하는 또래. 그래서 이게 쭉 일렬로 서가지고 한 명씩 10,000원씩 받는 맞아. 게 네. 이게 약간 국룰 같은 거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워낙 또 적고 형제도 적고 하니까 이제 기본이 5만 원 단위로 나가는 것 같아요. 5만 원권이 있는 이상 그 이하를 주기가 약간 좀 애매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5만 원권 나오면서 왜 인플레이션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세뱃돈 인플레이션은 확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또 요즘에는 조카들도 이렇게 뭐 옛날처럼 뭐 10수명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적죠 숫자가 옛날에 적다 비해서. 보니까 네. 또 1인당 또 많이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새는 이 봉투를 받아보고 이 두께가 느껴진다 그러면 오히려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00원짜리 석장보다 5만 원짜리 한 장이 그냥 좋은데. 이렇게 저희 딸은 이제 여행을 가니까 사실 여행 경비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칠순이시다 보니까 여행을 이제 이 형제들끼리 돈을 모아서 가는데 저희 딸이 갑자기 어제 엄마 한복을 가져가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하시려고. 적극적으로 이제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배하기 저는 전에 약간 이제 은근히 한복 넘어가려고 예쁘고 했는데, 입고. 네, 그래서 좀 그럼 사진 찍고 좋죠 뭐. 네, 저희 애들은 벌써 지출 계획까지 다 잡았어요. 이거 받으면 뭐 사지? 아직 수입도 없는데 네. 지출 계획부터. 그렇죠. 그래서 항상 설 연휴 끝나면 아니면 설 연휴 후반부에 좀 소비가 늘면 좋은데 글쎄 올해 좀 어떨까요? 소비 심리가 지난 그 4분기 GDP 나온 것도 보니까 민간 소비 너무 안 좋고 특히 4분기에는 뭐 비상계엄에 탄핵에 전국이 너무 어지럽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번 설 연휴 이후에는 좀 어떻게 소비가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당장 설 이후의 소비 심리에 더해서 지금 당장에 뭐 그 설과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이 소비들이 살아날지도 사실은 굉장히 뭐 힘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당장 설 연휴에도. 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성수품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해보다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온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뭐 이 개별 품목들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하지만 뭐 이를테면 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00원씩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1년 전만 해도 한 1,300원, 400원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2배가 넘게 올라간 건데 뭐 배추도 막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축산물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실제로 이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에 반해서 뭐 소득이 엄청나게 늘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아니고 뭐 가계부채 뭐 이런 것들도 얘기 나오듯이 가계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돈들은 지금 뭐 결국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사실 정부가 뭐 여러 가지 뭐 공급 대책도 내놓고 뭐 바우처라든지 아니면 할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쏟아내고 있는데 사실 또 그런 것들이 좀 널리 알려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제로 이제 소비를 하는 걸 봤을 때는 마트 같은 데나 뭐 전통시장 같은 데 가서 이제 써 있는 가격을 보거나 물어봐서 이제 얼마예요? 이것만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격이 일단 한번 확 놀라고 나면은
사실은 살 것도 덜 사고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잘 모르시면 사실 선뜻 지갑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사실 이제 설은 뭐 매년 이맘때 돌아오는 거긴 합니다만 과연 작년 설 대비 올해 또 소비가 늘어나느냐도 봐야 하는 거고 그렇게 따져보면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연휴가 길기는 길어서 뭔가 돈 쓸 시간적인 거는 있기는 있는데 네. 당장 이 지갑에 두 개가 그걸 좌우할 거 아니에요? 이 전통시장 상인들이 매출도 손님도 작년 설에 딱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이 이 정도로 없었던 적은 처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비상계엄 직후부터 좀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손님들이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고 또 이런 제주 항공 참사까지 나면서 이제 소비 심리가 빙하처럼 얼어붙었다 이런 이제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서 뭐 일부 시장은 시장의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비싸기도 정말 비싸고 전 요새 과일 사기가 진짜 무섭거든요. 배가 하나에 4,000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를 먹고 약간 그 과즙이 팍 나오는 네네네. 배를 먹고 싶다고 하는데 아삭아삭 배. 네, 안 된다고. 아이들 특히 딸기. 비쌀 때만 먹고 싶어해요. 가격이 싸지면 먹고 싶어하지 않아요. 맞아요. 딸기 한 500g짜리 한 팩에 10,000원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요새. 굉장히 비싸죠. 너무 비싸요. 저희 딸도 사과 좋아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혼자 먹는데 혼자서 먹다가 아이니까 다 못 먹거든요. 그러면은 그런데도 이제 쪼개서 먹자고 해도 그 줄고 자기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남으면은 결국 이제 남아서 좀 까매진 거를 저희가 먹습니다. 아, 그렇죠. 갈변 어떻게든 사과. 아껴야 되니까. 어른의 몫이죠. 다 그런 거죠. 다 그게 부모의 네, 몫이죠. 너무 비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게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잘 좀 관리해야 하는 그런 이유인 거기도 하죠. 근데 이 전통시장이 뭔가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건 지금 현재 우리가 쓸 돈이 없다.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졌다도 있지만 소비 패턴 자체가 이제는 전통시장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그 규모 자체가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의 다들 이제 온라인으로 소비하시다 저만 해도 보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오프라인 사더라고요. 점포가 비어 있는 곳들이 정말 많고 요즘에 재건축하는 데들 보면은 예전에는 주상복합을 만들 때 1, 2층 상가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상가 수요가 너무 없다 보니까 재건축을 할 때 아예 상가 넣는 건 고려도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 또 온라인으로 비교를 해봐야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고 또 그게 물가 상승률을 조금 더 그래도 낮추는 하나의 요인이기는 한데 어렵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시작일 텐데 공항 가면 이맘때쯤 사람 정말 많아진다고 하죠. 올해 어떻습니까? 와, 진짜 사진만 봐도 저는 오늘 밤에 너무 걱정이 되는 네, 상황인데 그래서 뭐 숫자만 놓고 보자면 설명절에 134만 명이 비행기 타고 해외로 떠난다라고 합니다. 네. 인천공항만 104만 명이고요. 열흘간 하루 평균 출발 승객으로 계산을 해보면 13만 4천 명인데요. 네. 작년 설 연휴 일평균보다 13.8% 늘었고요. 사실 20년에서 24년까지 총 10번의 명절 연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번 연휴보다 일평균 승객이 더 많았던 해는 지난해 추석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작년에도 경기 어려웠고 근데 추석 때 정말 해외로 많이 나갔고 이번에도 더 어렵다고 하는데 설 때는 더 많이 나가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뭐 두 가지로 저는 보는데요. 하나는 정말 이 고질적인 양극화 이건 뭐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기 어렵다 안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부 대기업에서는 정말 맞아요. 상여금 어마어마한 성과급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유 있는 분들은 오히려 해외 이렇게 연휴가 길어졌으니까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 두 번째로는 이걸 어떻게 보면은 여유 있는 사람들만 간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소비 패턴 자체가 야 진짜 이른바 아껴가지고 한 번 더 해외여행 간다. 이런 어떻게 보자면 그 뭔가 소비 물건을 쌓아놓는 것보다는 경험에 돈을 쓰는 이런 패턴이 좀 늘어난 것도 해외여행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일아 기자는 어떤 뭐 특별한 날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요,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형제끼리 개를 하거든요. 아 돈을 그래서 모아서 돈을 모아서 이제 부모님 칠순을 기념하여 그러니까 칠순 기념해서 그 가는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와.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평소에 아껴가지고 네. 개를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점심 밥값 아끼고 편의점 도시락이나 김밥 같은 거 먹고 그 돈 모아서 한 방에
해외 여행 가고 가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다는 이렇게 거잖아요.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보면은 실제 통계적으로 봐도 동남아, 중국, 맞아요. 일본 이렇게 근처로 가는 단거리로 가는 그리고 네. 기간도 예전에는 한 번 해외 가면은 속된 표현으로 볼 거 다 보고 와야 되는 이런 정도로 이제 한 번에 갔을 때 다 하고 오자 이런 식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냥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그냥 2박 3일, 1박 2일 정도로 짧게 다녀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게 좀 갔다 오는 것들도 방법이라서요.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한 번 갔을 때 그냥 쭉 있다 오자, 진짜 뭐를 뽑고 오자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더 가까운 지역에 저가항공사 LCC 타고 갔다 와서 2박 3일, 금요일 하루 연차 내고 갔다 온 이런 것도 또 어렵지 않다. 워낙에 이 현명한 소비자들이 많아서 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티켓을 잡아놓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국내 여행도 한참 이제 지자체들도 이제 발빠르게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지자체별로 이런 쿠폰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이제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설 연휴에 숙박 할인 쿠폰을 1,000장을 배포를 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숙박앱 야놀자에서 이제 도내 숙박 시설을 예약하면 할인 쿠폰을 다운을 받을 수 있고 어허. 이게 생각보다 좀 폭이 크더라고요. 5만 원 이상 사용 시 3만 원, 3만 원 이상 시 예약 시 2만 원 쿠폰을 지급을 합니다. 네. 그리고 경남 하동군은 다음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주요 관광지에 방문할 때 이제 포인트를 주는 이제 그런 좀 챌린지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또 이 밖에도 전남, 담양, 경남도 등등 무료 공원 이제 무료 개방하는 곳들도 있고 또 도내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곳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좀 혜택 같은 걸 잘 이용하셔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여행을 잠깐이라도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연휴도 기니까요. 그렇죠. 국내 여행 좀 많이 다니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또 지역 경기도 살아나면 좋을 테고. 근데 좀 길은 많이 막힐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고속도로는 명절 연휴에 왜 무료 혜택 주잖아요. 네, 또 갔습니까? 네 줍니다. 적자가 38조라지만 원래 제일 싫은 게요. 줬다 안 주면 그냥 안 죽는가 보다 해요. 근데 줬다가 뺏는 거는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약간 다들 알죠. 명절 때 되면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된다라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됩니다. 네. 사실 근데, 이제 좀 이게 깎아주게 되면은 깎아준다는 표현이 그렇고 면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얻어지는 이익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도로교통상에서 봐도 이제 그 어떤 요금을 내고 하는 이 과정들 자체가 전부 보틀렉을 일으켜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좀 교통체증을 더 가중시키는 면도 있고 그래서 사실 또 이제 이렇게 면제를 해주게 되면은 좀 더 유동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움직여야지 하면서 안 가려던 지역을 더 가보기도 하고 이런 효과들은 좀 사실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공에 지금 적자가 38조나 지금 되는 상황에서 38조 원. 네, 이게 그러니까 명절이면 사실 추석 설 있으니까 네. 아니 1년에 딱 2차례고 그거 해봐야 얼마 되겠냐 했는데 해봐야 얼마 됩니다. 명절 통행료 면제액이요. 연간 통행료 수익의 한 10% 수준에 이른다라고 해요. 아,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많이들 이용하니까. 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부담을 지는 건데 사실 이거는 정부가 보존을 안 해주거든요. 그렇게 돼서 도공 입장에서는 생색은 약간 정부가 내는 건데 부담은 도공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연 매출의 10%에 달하는 걸 자의반 타의반입니까? 타의 네. 100%입니까? 어찌됐든 그걸 포기한다라는 건데. 네. 참고로 알려드리면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간은 1월 27일 0시부터 1월 30일 24시까지입니다. 1월 30일 24시까지. 그러니까 요게 고속도로 통행 진입한 시간 기준으로 1월 30일 밤 11시 59분 요때 진입했다. 그러면 이제 나오실 때도 무료 혜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번 주말을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 근데 아까 정철민 님이 설날에 일해야 하는데 자괴감 드네요. 슬프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사실 이게 참 양극화가 여기도 있습니다. 명절에도. 명절 연휴에도 일하시는 분들 많을 테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기업 간에도 상여금 격차가 또 엄청나고요. 맞아요.
그 이맘때만 되면 항상 그 받는 글로 도는 게 있어요. 어느 기업은 명절 상여는 얼마, 선물은 뭐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걸 누가 또 정리를 누가 하더라고요. 정리를 다. 이렇게 쭉 기업별로. 해갖고 네. 그냥 또 하나씩 어떤 하나씩 늘어납니다. 하나씩 이렇게 계속 그 이렇게 밑에 끝없이. 추가돼서 그냥 뭐 제일 이제 어떤 기업은 그냥 축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디는 약간- 5만 원 상품, 어디는 3만 원 네. 상품, 어디는 그냥 햄 세트, 어디는 식용유, 맨 밑에는 덕담. 덕담. 자부심 뭐 이런 거 네. 다 자부심, 맞아, 굉장히 자부심. 웃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받을 때마다 허탈함에 빠지기도 하는데 실제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올해 설 상여를 지급을 할 계획인데 이게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 간의 지급의 격차가 좀 커요. 그리고 사정이 어려워서 상여를 못 주는 기업도 적지 않아서 이 명절 풍경의 좀 양극화가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통계도 있는데 그 취업 포털 사람인이 발표한 설 상여금 지급 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이 1,194곳 중에서 55.7%가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직원 한 명당 평균 지급액은 78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은 평균 138만 원이었던 데 반해서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평균 74만 원.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게 상여뿐만이 아니고 31일을 휴일로 지급이 이제 지정을 하느냐 마느냐도 약간 또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또 하나의 요소인데 전체 응답 기업의 약 30%가 31일을 전사 휴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대기업이 대다수였고요. 이제 대기업은 고액 상여금의 휴무일까지 9일 연속으로 쉴 수 있으면서 또 해외로 또 나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또- 더 양극화되는 거죠. 네, 맞아요. 이런 거 보면 취업 그 구직자들 사이에서 대기업 선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잖아요. 근데 현실 보면 안 할 수가 선호 없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아까 오현종님이 소상공인은 월급 주기도 힘들고 폐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될 것 같다 보내주셨어요. 아주 힘든 시기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긴 연휴고 해외여행 가는 시기인데 어떤 분들한테는 설 때 문 열어놔봐야 사람도 없고 근데 또 비용은 계속 나가는 시간이고 좀 뭐 일주일 넘게 한 9일 가까이 쉰다고 해도 그동안에 임차료라든지 비용은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게요. 좀 많이 양극화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안진수님은 설날에 저도 일합니다. 버스는 휴무가 없거든요. 또 대중교통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교대로 하시겠습니다만 거의 뭐 명절에 못 쉬시죠. 아이고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의 계획도 좀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몇 분 좀 뽑아서라도 상품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까 경제상식 퀴즈도 나갔는데 아까 맞다. 오늘 잊지 말고 해야 될 게 참 그겁니다. 신권 교환하는 거. 저 항상 신권 교환하는 걸 까먹고 맨날 꾸익꾸익 단 돈으로 용돈 드리고 세뱃돈 주고 그래서 항상 미안했는데. 근데 그게 참 이렇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권을 줘야 된다는 압박이 있는데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권이냐 국권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게 정답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구깃구깃한 5만 원짜리 못 주니까 빳빳한 만 원짜리 한 두세 개라도 이렇게 하려는 거죠. 그런 거라도. 박미혜님이 은행에서 할머니께서 이제 환전하러 오셨는데 10,000원권 신권 달라고 하니 10,000원짜리는 없고 5만 원짜리만 있어요라고 하니까 할머니 말 손주가 6명이야 이러시더라고요. 6명인데 5만 원씩은 힘드시죠. 그래서 10,000원짜리 신권 요즘 좀 없나? 이거 좀 미리미리 우리가 좀 챙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 또 여러분이 또 설 명절 어떻게 보내실지 많이 또 사연도 올려주시고요. 경제상식 퀴즈도 한 번 더 나갑니다. 지역에 있는 시장. 전통적인 이곳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거의 뭐 매일 문을 여는 곳도 있죠. 그런데 뭐 지역에 따라서 3일장, 5일장, 6일장이 열리기도 하고요. 특히 명절을 앞두고 여기에서 장을 보면 대형마트보다도 더 저렴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고기는 25%, 수산물은 35%, 채소류는 최대 45%까지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인받아서 사는 온누리 상품권도 여기에서 쓸 수 있죠. 진짜 인기 있는 곳은요. 밤에도 야시장이 열리기도 하죠. 7447님이 여기는 고향 내음이 물씬 풍겨서 종종 가곤 합니다. 어머니 품 같은 곳이기도 하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김용주님은 어제가 저희 동네 장날이었습니다. 정답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그렇죠. 장날 북적북적한 그런 재미가 있죠.
저희 그 고향 집 바로 앞에도 그 장이 섭니다. 5일장. 그래서 고향집 갈 때 그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면은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사람이 많이 오가는 게 좋죠. 예. 서민경님, 저희 시댁은 가족이 많아요. 조카들이 15명 정도 있어서. 와, 와, 이거 어떻게? 허리가 휩니다. 와, 10,000원씩만 줘도 15만 와 원입니다. 이거 야. 자,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의견도 계속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스튜디오에서 기자분들이 아까 서민경님 조카가 15명 된다고 하니까 다들 와 이러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저희 처갓집에 가면은 3남매가 다 3명씩을 낳아서 9명입니다. 제곱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3, 3은 9 이렇게 해서. 아니, 받는 것도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이 세뱃 또 어떡하지? 네. 아니 근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진짜 이게 얼마 만에 듣는 소식입니까? 신생아 수가 늘었어요. 그것도 14년 만에 최대폭으로요.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일단 지난해 기준으로도 지금 9년 만에 합계 출산율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금 보면 이제 뭐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한 0.74명 정도 된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는 상태인데요. 네. 이게 지금 2015년에 1.24명이었고 이 계속 하락을 해서 2023년까지 0.72명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드디어 반등을 하게 된 거고요. 11월 기준으로의 이 1월의 출생아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4.6%가 늘어나서 2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2만 95명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조금 그동안에 우리가 저출산 문제로 뭐 인구가 이제 소멸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소멸한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뭐 일단은 0.7명대에서 방어가 됐다. 뭐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12월 데이터가 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12월에는 좀 아이가 조금 덜 맞아요. 태어나기는 네네. 하죠. 왜냐면 이제 그 왜 연말 효과 연말생. 막 이런 것 예, 때문에. 예. 근데 잘 하면은 그래도 한 24만, 25만 요 정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배경은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출생아 수가 늘어난 배경은? 일단은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일단 정부에서 주는 그 현금성 지원책이 확실히 지난 최근 몇 년 새에 많아진 것 같아요. 뭐 신생아 특례 대출도 예. 있고. 제 주변에서도 올해 셋째를 낳으신 분들이 심심치 않게 원래 정말 가뭄에 콩나듯 셋째를 낳았었는데 작년에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들려왔고 실제로 전국 지자체 10곳 중 7곳 이상이 지금 출산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한 자녀에 뭐 1,000만 원 안팎 뭐 이런 출산 지원금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2022년에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이때 또 전국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좀 이 현금 지원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좀 약간 재정적인 이유라는 이제 분석이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저는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재택근무가 좀 활성화가 되고 물론 지금은 많이 다시 돌아왔지만 좀 사람들이 유연하게 근무하는 패턴을 익힌 것 같아요. 경험을 해서 좀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뭔가 일과 육아를 좀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에 의해서 아이를 좀 낳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일단 단적으로 나타나는 건 코로나 때 결혼 못하다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결혼한 효과가 지금 이제 나타난 거고요. 아하. 그래서 11월 혼인 건수도 보니까 9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거든요. 전년 대비해 서 11.3% 늘었어요. 그럼 이제 결혼해서 애 낳는다고 하면 내년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밀려 있었던 그런 결혼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어서 좀 반짝 압축해서 맞아요. 좀 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런 할 수 있겠네요. 느낌이 있어서 예, 사실 기세잖아요. 기세. 출산도 기세입니다. 모든 건 기세죠. 모든 건 기세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 요 진짜 옆에서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많이 조금 선택들이 개인의 선택들이 많이 영향을 사실 우리가 되게 사람이 이성적일 것 같지만 결국은 그래도 감정이 되게 중요하고 그 주변에서 뭐 아이와 좀 행복한 모습들을 자꾸 보게 되면은 맞아요. 선택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해서 제 주변에도 딩크를 아예 선언을 하고 오랜 시간 뭐 결혼 이후에 시간을 보내다가 그러니까 아이 안 낳고 네. 맞벌이한 부부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들이 같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저도 뭐 이런 식의 연쇄적으로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서 지난달에 저도 개인적으로 출산 선물하는데 비용이 꽤 나갔거든요. 그런 건 좋은 건데.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재미있는 약간 그 움직임들이 좀 생기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이세다라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이른바 이제 주식시장에 나타나는 데스켓 바운스가 아니라 정말 추세 전환, 바닥 찍었다 이런 그러면 느낌으로 좋죠. 갔으면 그러면 좋죠. 좋겠습니다. 최경미님이 임신도 셈을 하면 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르신들 이 얘기 들어본 것 같아. 옆 동료가 임신하면 그런 소식이 연이어서 나오곤 하죠라고. 맞아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조영자님이 저희 집안은 작년에 결혼식만 10번이 있었어요. 코로나로 다 미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아마 찾아다니신 게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출생아 수가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리고 출산율이 지난해 한 3분기 기준으로 0.76명. 근데 이게 0.72에 떨어서 0.6까지 가다가 0.76으로 올라오니까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 약간 느낌이 그거예요. 코스피가 3,300에서 2,300까지 떨어졌다가 2,400, 500까지 올라온 느낌. 그렇죠. 이제 1은 넘어야 되는데. 네, 이름 넘어야. 아직 멀었죠. 기세 사실. 바닥 찍고 근데 좀 올라가는 이게 거. 더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글쎄요. 이게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흐름이 어떻게 될 그러니까 거세요? 흐름이 이어지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사실 그뭐 출산 장려책이라고 해서 내놓는 게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이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왕설래 말이 많아요. 이게 쓴 돈만큼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뭐 말이 많은데 그런 것에 더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 출산을 좀 장려하는 분위기 그리고 이 어쨌든 이런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너가 대책을 내놔라 이러면 저도 딱히 뭐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방면의 경제 사회적인 대책을 통해서 이 기세를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영미님이 셋째가 중2라고 하셨네요. 와, 지금 같은 그 출산 혜택이 있었다면 저는 넷째도 나았을 것 같아요. 아쉽네요. 진심 이렇게 보내주세요.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해요. 제가 이제 육아휴직을 쓸 때만 해도 80만 원 정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육아휴직 급여가 거의 200만 원? 뭐 이 정도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생각보다 도움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슬슬 그게 이제 체감이 되는 거네요. 네. 현실적으로. 보육료 같은 경우도 지금 저도 이제 아이가 지금 한 3살? 어린 네 살? 지금 이제 만 2살이고 이제 3살부터 돼 가는데 네. 이제 어린이집을 보냈을 때의 비용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예. 것들이 그냥 사실 신경을 안 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다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해도 하루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지금 뭐 아이가 뭐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 가 있는 시간 동안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현금성 지원을 늘려주는 거 이거 저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의 축이 결국 이 아이가 이제 뭐 있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어떤 업무나 뭐 커리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후자의 경우에는 뭐 문화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기업들의 어떤 근무 형태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들인데 이제는 좀 비단 좀 엄마들뿐만 아니라 아빠들의 어떤 육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열려 있는 뭐 세상이 좀 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많이 이런 것들이 분담이 이루어지면서 이 정도면은 조금만 뭐 생각을 더 해보면 아이를 낳아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좀 사회적인 어떤 흐름이 좀 생기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개인적인 그런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적인 그리고 이 직장 내에서의 출산에 대한 약간 일종의 페널티가 부과되는 구조였잖아요. 이런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게 제 전 직장에 대한 약간 디스가 될까봐 살짝 걱정이 되긴 어딘지는 말씀 하지만 안 드릴게요. 네, 제가 그 첫째를 임신하고 나서 출산휴가를 들어갔는데 그때가 마침 그 평가 기간이었어요. 인사평가. 네, 근데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뭐 열심히 해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제가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제 부서에서. 어차피 휴직 들어갈 맞습니다. 사람이니까. 네. 아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약간 회사에 대한 마음이 약간 떠난 경향이 약간 있는데 그래서 퇴사했구나. 이게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게 뭐랄까 이 출산에 대한 그 법적이나 아니면은 근로
기준법상 네. 출산에 대한 페널티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 안 사회 되죠. 이렇게 약간 그런 분위기상 그렇죠. 출산에 대한 페널티가 돌아갑니다. 그걸 본인이 제일 많이 느껴요. 그렇다 보니까 출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그리고 이른바 한번 경력 단절이 일어나면 다시 사회로 돌아오기가 어려운 구조 자체가 출산을 기피하는 문화를 만들었는데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그런 문화 자체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데요. 이 사기업에 대해서 뭘 강제할 수는 없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건 현실인데 우리 그렇죠. 대한민국이라는 주식회사가 잘 나가기 위해서는 개개별 사기업들도 약간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고란 기자는 맞벌이 하면서도 애 둘 네, 키우고 맞습니다. 있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일을 하고 있고 송일아 기자도 지금 맞벌이 하면서 애 둘. 네, 맞아요. 근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너무 안 좋다고 느꼈던 게 제가 이제 둘째를 가졌을 때 이제 반응이 이제 그냥 정말 지나가다가 이렇게 툭 건드리면서 이제 그만두겠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근데 이제 그쵸. 이제 남자 기자들이 둘째를 가졌을 때는 축하하죠. 아우 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어깨 더 없는 거지. 박차를 가해라. 이렇게 좀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이죠. 다 옛날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사실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개인적으로도 많아서 이제 한 10년쯤 전에 그런 그 북유럽 국가들을 다 돌면서 이제 저출산 대책 취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그들이 출산율이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이제 이 2명 가까이 이제 간 그 스웨덴, 뭐 캐나다, 퀘벡 뭐 이런 국가들의 특징이 딱 3가지로 모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가 그럼 경제적 지원. 그들이 이제 부모보험이라는 아예 그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급여를 지급하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아빠 육아. 근데 아빠 육아는 많이 온 것 같아요. 인식 자체는. 그렇죠. 요즘에 직장에서도 남자가 네. 육아휴직 쓰는 경우가 많이 늘고 굉장히, 있어요. 예. 굉장히 그리고 많이 늘었죠. 90년대생 이상 그 젠지 세대들은 충분히 그 마음이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유연근무였거든요. 저는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 고용의 그 구조가 우리는 좀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렇게 좀 경직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기를 가졌을 때는 좀 파트타임으로도 그렇죠. 계속 이렇게 일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다양한 좀 근로 형태가 생기거나 아니면 유연근무 좀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그렇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좀 기업들이 약간 오픈마인드로 좀 다양하게 했으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거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요것만 개선이 돼도 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를 안 낳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분들도 이제 존중받아야 하고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그런데 일하는 시간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낳고 싶은데 못 갖겠어요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확실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맞아요. 제도적으로 그러면 그리고, 그분들은 선택을 할 거고. 네. 그리고 우리가 비혼 출산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예, 그것도 사실 출산율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거를 예. 뭐 혼외자라고도 하는데 표현을 뭐라고 좀 바꾸자고 했었는데 예.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근데 이제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아니면 이제 그런 걸 조장하자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태어나는 아이도 같이 존중해주고 사회가 같이 이제 편견 없이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네. 것도 문화적으로는 조금씩 이제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달라져야죠. 그렇죠, 그렇죠. 서포트를 좀 해줄 필요도 있는 거고 그 다자녀에 대한 기준도 이제 2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혜택 지자체에서 주는 것도 조금 더 넓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샀을 때 취등록세 감면 또 2자녀만 있어도 50%는 감면해 준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좀 다양한 정책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뭐 다자녀 정책을 더 준다 그래서 안 낳을 사람이 낳을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이렇게 애를 낳는 것에 대한 약간의 그 부담이나 부정적인 인식. 물론 좋죠.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지만 어쨌든 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부정적인 인식 자체가 좀 이렇게 완화되는 희석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뭐 직접적으로 애 안 낳을 사람을 낳게 만들진 않겠지만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8011님이 작은 회사에서는 아직도 출산휴가도 눈치 보여서 그쵸? 사용 못하는 맞아요. 곳이 있어요. 그렇죠. 출산휴가, 육아휴직 합치면 거의 1년이 넘는데 참 작은 회사에서는 인력을 대체하기도 힘들고 휴직하는 기간 동안 사람 하나를 또 뽑기도 부담도 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또 있고요. 2014 쓰시는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자영업자에 대한 육아 혜택도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은 뭐 없죠. 휴직도 없고 뭐 수당도 없고 근데 그냥 쉬시면은 그만큼의 또 수입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또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끝날 때가 돼가지고 기자, 제가 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지난해 열린 세미나에서 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전 세계가 출산율 하락 현상을 인구 구조의 한국화, 사우스 코리아나피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너무 한국이 슬프다. 대표적인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야. 약간 요거 이번 반등을 계기로 출산율 하락 현상이 아니라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현상이 사우스 코리아나피케이션이 됐으면 한다라는 바람입니다. 그 예전에 뭐 프랑스도 그랬고 스웨덴도 그랬고 선진국들이 한 번씩은 다 겪은 현상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추세적으로 쭉 하락하면서 인구가 소멸하는 국가가 아니라 가장 드라마틱하게 또 반등을 하는 나라. 네. 또 대한민국이 한번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요. 어저께 단톡방에 백상경 기자가 아기 사진 올렸잖아요. 그리고 고란 기자도 그렇고 여기 저기 뭐야 송일아 기자 아이도 그렇고 그 개구진 모습도 그렇고 강혜지 기자가 얼마 전에 출산을 해서 네. 그 신생아 사진을 올려줬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모습도 많이 좀 서로가 봤으면 좋겠고 좀 미디어- 팔불출 소리 듣더라고요. 아예 좋아요. 자랑을 잘 미디어에서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애들이 막 네. 그 문제 일으키고 이런 거가 아니라 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솔루션은 필요합니다만 네. 같이 이제 사랑스러운 모습들도 좀 많이 더 비추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9시 47분 지나가고 있네요. 이제 설 명절에 혹시 여러분 한복 혹시 입으실 계획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진짜 설 빔 차려입고 동네 막 이렇게 인사하러 다니고 그런 것도 참 어릴 적엔 재밌었는데 요즘에는 명절 때도 잘 한복을 안 입는 분들이 많죠. 오히려 결혼식까지 특별한 날이나 고궁에 놀러 갈 때 사진 찍기 위해서 옆에서 빌려 입고 이런 것들도 많아졌는데요. 오늘 직업의 세계 시간에는 한복 디자이너를 만나봤다고 합니다.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시점이랑 딱 맞네요. 한복 디자이너분. 그렇죠. 이제 다음 주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입으실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강홍민 기자는 근데 한복을 잘 안 입으신다고. 저는 공교롭게도 네. 태어나서 한복을 입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결혼식 때도 안 입었어요. 진짜 요즘에는 그래서 더더욱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 만나신 한복 디자이너분이 경력이 엄청나시네요. 네, 한 40년 넘게 이 한복을 만드신 분이었는데 이름을 들으시면 뭐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국내 대표 한복 디자이너로 꼽히는 박술려 한복 디자이너를 만나고 왔습니다. 거의 제일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좀 뭐 인지도가 좀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20대 중반부터 한복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한복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분이 한복을 만들게 된 계기가 어릴 적에 그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어머니께서 늘 기술을 배워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근데 이 어머니께서 이 한복 그리고 옷을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 만드는 기술을 배워보면 어떻겠냐라고 권하셔서 이분이 당시 어린 나이에 방직 공장을 다니면서 뭐 옷에 대한 좀 감을 익히고 그리고 이제 한복을 배우기 위해서 당시 한복 디자이너 그 1세대라고 꼽히는 이리자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집에 찾아가서 한복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한복이 똑같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자이너가 필요하고 한복마다 다르기도 하고 김미영님이 다음 달에 아기 첫돌이라서 한복을 대여했거든요. 근데 한복이 진짜 다양하고 예쁘고
예스러운 느낌보다 정말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그죠? 아기들 한복은 또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디자이너가 보는 한복의 매력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사실 뭐 한복이 남녀노소 누가 입어도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뭐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한복의 매력에 빠져서 많이 입고 다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분의 말도 똑같습니다. 그 같은 색의 한복을 입어도 사람마다 굉장히 느낌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다양한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한복을 입으면 지겨울 틈이 없는 그 점이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같은 옷 다른 느낌. 그렇죠. 누가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또 어떤 상황에 입느냐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이제 한복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만 구성 요소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저고리, 치마, 바지, 뭐 옷고름 굉장히 좀 많은 구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 남성 여성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데 네. 여성은 이제 치마, 저고리, 두루마기로 나뉘고 남성은 바지 그리고 저고리, 조끼, 마고자가 이제 그 조끼 위에 입는 이 방한용 예, 걸쳐 입는 거.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네. 귀주머니, 주머니 작은 거 이제 좀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귀주머니, 버선, 두루마기로 나뉘는데 이거를 이제 한 습이라고 합니다.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단 재질이나 제작 공정에 따라서 이 가격이나 구성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겠네요. 계절마다 그 만드는 옷감도 많이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비단 옷을 입는다고 하는데 네. 이 한복의 주 원단도 비단이고요. 겨울철에는 은실이나 색실로 술을 넣고 겹으로 두껍게 짠 이 고급 비단이라고 부르는데 양단이나 그리고 무늬는 없지만 두껍고 윤기가 흐르는 공단 그리고 이제 명주실로 짠 명주를 주로 사용한다고 하고요. 네. 여름철에는 못이나 배 같은 이제 가볍고 시원한 재질로 만들고 봄, 가을 이 간절기철에는 무명실로 짠 항라 그리고 소사, 진주사를 활용해 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짜 다양하네요. 근데 한복 한 벌에 한 얼마 정도 합니까? 이 한복도 양장처럼 기성 한복이 있고 맞춤 한복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맞춤을 할 경우에는 보통 한 30만 원 이상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단 재질과 제작 공정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이 양장과 달리 재단 자체가 좀 복잡합니다. 맞춤은? 한복 만들 때.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손이 많이 가는 공정이기 때문에 다른 기성복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었고 또 중요한 게 이 한복을 만들 때 바느질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바느질이 옷감이 좀 거칠어도 좀 부드럽게 보여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땀 한 땀 이 하는 바느질 공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아하. 대량 생산이 기본적으로 좀 어렵다. 그리고 사실 맞춤 한복이 30만 원 넘는다. 양복도 맞춤하면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복만 비싼 거는 아니고. 그렇죠. 네. 근데 박술려 선생님은 거의 뭐 국민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45년 경력이면은 지금까지 몇 벌이나 만드셨을까요? 셀 수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여쭤봤는데 이분이 그간 그 만든 한복을 본인도 이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매장을 가보니까 매장 지하에 창고식으로 좀 돼 있었는데 거기에 한 만여 벌 이상이 진열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쌓여 있었습니다. 한복이. 그 정도로 굉장히 많았고요. 이분이 특히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이제 한복을 제작하기도 하고 아하. 한복 패션쇼도 굉장히 많이 해서 맞아요. 뭐 기억에 남는 한복들도 굉장히 많지만 수년 전에 새벽 2시에 가게 문을 막 급하게 두드려서 한복이 급하다고 잠시만요. 좀 맞춰달라 새벽 2시에 한복이 급하다고요? 뭐 했던 그런 고객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 다음 날 뭐 어디 뭐 사진을 찍든지 뭐 행사가 있든지 했는데 뭐 그렇죠.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맞춤은 바로 아니고 해주셨다고요? 맞춤은 아니고 이제 기성 한복 중에 괜찮은 한복을 좀 꺼내서 뭐 사이즈를 맞춰서 이렇게 좀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 시간이 없었으면 새벽 2시에 문 열지도 않았는데 두드렸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공을 했다고 그래도 합니다. 요즘엔 또 한복 대여 같은 것도 편리해지고 많아져서 좀 다행이기는 합니다. 3260님이 어머니가 56년째 한복 관련 일을 하고 계세요. 한복의 인기에 비해서 관련 산업은 쇠퇴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한복 디자이너들이 좀 많아지면 좋을 텐데 갖춰야 될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한복 디자이너에게? 보통 이제 한복을 만드는 분들,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하신 올해 그 한복을 만드신 분들도 이제 장인이란 단어를 쓰는데 네. 한복을 제대로 배우려면 한 7년 이상은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이분의 표현으로는 이제 속치마 이 하나를 제대로 만들려면 한 5년 정도 좋게 걸린다고 하고요. 속치마 하나에 그렇죠. 그걸 기술을 배우는데 그렇죠. 속치마 만드는 기술을 완벽하게 배우는 것도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인내와 끈기는 당연한 이 필수 조건이라고 보이고 그렇죠. 아무리 한복을 좋아해도 그 바느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느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바느질을 못하거나 거기에 좀 흥미를 좀 못 느끼면 이 좋은 한복을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한복을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할 테고요.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2부에서는요. 미래 생활 서전 시간에 방위 산업, 방산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 정세에도 그렇고 방산 기업들이 더 주목받고 있는데 최첨단 기술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또 들어보시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